옛날 중국 땅에는 여러 나라가 명명을 거듭했다.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주 넓은 땅의 주인이 바뀌더니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 진시황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 하지만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했던가 그토록 불로초에 집착하던 진시황이 즉위 37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측근이었던宦관들이 권력을 탐하면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땅은 다시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 나라로 나뉘어 대립했는데 유방이 승리하여 한나라가 통일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 중국의 한나라는 BC 202년에 건국되어 AD 220년까지 명맥을 유지한 국가였다. 비록 중간에 왕망의 신나라의 14년 남짓 국권을 빼앗긴 적은 있었으나 무려 4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간 제국이었다. 흔히 신나라 등장 이전에 장안을 수도로 하였던 시기를 전한 나라를 물리치고 광무제가 낙양의 국가를 재건한 시기를 일컬어 후한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 이후 후한은 세 나라로 분열되어 삼국시대가 열리게 된다. 후한의 국운이 쇠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과거의 진나라 때 그러했듯 황건들이 득세해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했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십상시라고 불리는 10명의 황건이 그 중심에 있었다. 게다가 국왕의 외척들까지 권력을 탐해 후한 조정의 질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그 같은 상황에 당시 임금이었던 환제와 영제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국가 기강이 무너졌으니 관리들은 백성을 수탈해 제 입속을 채우기 바빴고 나라 곳곳에 천재지변과 함께 전염병이 들끓었다. 그 바람에 민심이 흉흉해져 괴소문이 퍼지게 일쑤였다.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나타나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 무렵 거룩 땅에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장각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어떻게 비책을 얻었는지 몰라도 대가 없이 병자를 고쳐주거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면서 빠르게 명망을 쌓아갔다.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그를 따르려는 백성들이 몰려들어 신선한 삶에서 구원해줄 지도자로 떠받들게 되었다. 장각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바란듯이 자신을 태평도인이라 부르며 도교의 시초인 태평도를 만들어 교주가 되었다. 그런데 장각은 신흥 종교를 만들어 피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런 두 권을 쓰도록 한 뒤 백성들을 수탈하던 관군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했다. 장각의 무리는 누런 두 권을 쓴 도적이라는 의미로 황건적이라 불렸는데 얼마나 기세가 대단했던지 관군들조차 그들이 나타나면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날 궁리부터 했다. 이미 푸른 하늘은 제 명을 다했다. 마땅히 누런 세상이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니 갑자년이 오면 천하의 운명의 서광이 비추리라. 이것이 장각이 만든 노래로 황건적이 출몰하는 곳마다 널리 울려 퍼졌다. 여기서 푸른 하늘은 한나라를 일컫는 것이고 누런 세상이란 황건적이 주도하여 만들어갈 새로운 국가를 뜻한다. 오랫동안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린 백성들은 장각이 약속한 갑자년을 기다리며 내심 황건적을 응원했다. 민심이 그러한 것을 조정해 십상시와 벼슬아치들도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하진을 대장군으로 임명해 적극적인 황건적 토벌에 나섰다. 당시 권력자들은 아무리 도적들이 날뛰어봤자
곧 난리가 치닫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백성의 생명을 한낱 파리 목숨으로 여겨 조금의 동정심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황건적의 세력은 권력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장각에 따르는 황건적 수가 무려 50만 명에 달한 데다가 사기까지 충전해 설령 정예 관군이라 해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누런 두건을 쓰지 않은 일반 백성들도 힘닿는 한 물심양면으로 황건적을 도왔다. 그도 그럴 것이 관할을 습격한 황건적의 무리는 곡창을 열어 탐관오리들이 독차지한 곡식을 기꺼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사 직전에 사람들에게 그만한 보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급기야 위기를 느낀 조정에서는 관군을 도울 의병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달포가 지났을 무렵 황건적의 한 무리가 유주 땅으로 진격했다. 어느 곳에서나 그랬듯 그 소식은 들은 유주 태세 위원도 바짝 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이미 겁을 먹은 관군들로는 황건적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칫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곡창을 다 털리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항복할 수도 없으니 유언이 생각하기에도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얼마 전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듯이 의병을 모집해 관군들과 함께 맞서 싸우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언은 곧 부하를 시켜 의병을 모집한다는 방문을 써붙이도록 했다. 한편 유주 탁현에 누상촌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거리에 붙은 방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젊은이의 행색은 비록 남루했으나 매끈한 피부에 반짝이는 눈빛과 붉은 입술, 커다란 귀를 가져 기품이 넘쳐 보였다. 더구나 키는 8척이나 되었고 기다란 팔이 무릎에 닿을 듯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이었다. 나이는 27이었으며 한나라 효경 황제의 혈육인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으로 이른바 황족이었다. 그러나 유비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탓에 가세가 기울어 집신을 삼거나 돗자리를 짜며 근근히 생계를 잇고 있었다. 다만 생활이 공핍한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다. 성품도 온화하고 과묵해 함부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말을 앞세우는 법이 없었다. 외우 내강이라고 했던가 유비는 부드러운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속에 큰 뜻을 품은 젊은이였다. 그는 장차 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떨칠 것이라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일찍이 숙부유언이 그와 같은 조카의 의지를 헤아려 유비의 나이 15 무렵부터 문무를 겸비한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우도록 이끌어 주었다. 특히 그는 노식과 정연을 존경하는 스승으로 섬겼다. 제자리에 멈춰선 채 곰곰이 방문을 읽어 내려가던 유비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다 한들 도적대가 나서서 약탈을 일삼는 것은 옳지 않아. 그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의 삶을 더욱 독탄에 빠뜨릴 것이 틀림없어. 내가 황건적을 토벌하는 의병장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을 모을 최소한의 재물도 없으니 안타깝구나. 유비는 자신의 처지를 되새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등 뒤에서 유비처럼 골똘히 방문을 바라보던 한 사내가 큰 소리로 짓거렸다. 나라가 말세로군, 말세야. 조정에는 간신 배들이 넘쳐나고 저작거리에는 도적대가 득실되니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황건적인지 뭔지 그깟 놈들도 결국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난을 일으킨 것인데 순진한 백성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나라도 의병에 지원해서 황건적부터 쓸어버려야겠다. 그 소리를 들은 유비가 등을 돌려 사내를 쳐다보았다.
사내는 키가 8척이나 되는 장신의 호걸다운 용모를 갖추고 있었다. 호랑이 상의의 얼굴에 말갈기 같은 수염이 사방으로 뻗쳤고 두툼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흡사 우레와 같았다. 장삼이라면 장삼이라 장삼이사라면 언뜻 보기만 해도 기가 죽을 법한 외모였다. 유비와 눈이 마주치자 사내가 물었다. 방문을 읽으며 한숨만 내쉬던 사람이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유비는 사내의 겉모습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되물었다. 공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나는 장비라고 하오. 그러는 댁은 뉘시오. 장비는 자신의 첫 인상에 주눅들지 않는 유비가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순순히 이름을 밝히며 상대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나는 유비라고 합니다. 집신이나 돗자리를 만들어 파는 한량이지요. 한량이라고 누굴 사람도 볼 줄 모르는 바보로 하셔? 유비는 짐짓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었다. 그러나 장비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실은 장비도 오래전부터 전담을 일구며 돼지를 키워 팔았으나 언젠가는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날마다 운동을 해 근력을 키우고 무예를 연마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근데 멀쩡하게 생긴 분이 대낮부터 웬 한숨이요. 아무래도 장비는 방문을 읽으며 한숨을 내쉬던 유비의 모습이 의아했다. 그래서 내쳐 질문을 이었던 것이다. 그건 갑작스러운 물음에 유비가 머뭇거렸다. 장비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채근했다. 편히 말해보시오. 이미 통성명했는데 그만한 이야기쯤 해도 괜찮소. 역시 장비는 외모만큼이나 호탕한 성품을 지닌 듯 보였다. 그제야 유비도 경계를 풀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나는 황건적을 토벌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소. 을병을 조직해서 관군을 돕고 싶은데 살림이 넉넉지 않아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구려. 댁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소. 뜻이 같은 위인을 만나다니 반갑구려. 장비는 유비의 말에 반색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동지를 만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들뜬 그의 말이 계속됐다. 댁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겠소. 돈이라면 나한테 맡기시오. 비록 넓은 전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팔면 을병을 모집하여 한동안 사용할 경비로는 충분할 거요. 뭐 그 다음이야 전투에 나가 공을 세우면 조정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사하지 않겠소? 운이 좋으면 관직을 받아 벼슬 길에 오를 수도 있을 테고 말이요. 의비는 낙천적인 장비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만한 협력자가 있다면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가까이 있는 주막으로 가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잠시 뒤 주막마당에 놓인 평상에 유비와 장비가 마주 앉았다. 먼저 장비가 유비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올렸다. 보아하니 나보다 연배가 위인 것 같은데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겠소. 유비 형님. 허허,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구려. 장비의 술을 받으며 유비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자 시원한 성격의 장비가 불어 심통이 남듯 투덜거렸다. 거참 형님으로 모시겠다는데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시오. 앞으로는 내게 편히 말씀하시고 술도 한 손으로 받으시오 형님. 자네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 또한 믿음직한 형이 되도록 노력하겠네.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다. 장비는 유비의 가문이 황족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역시 유비가 선대부터 유주에서 살았으며 유비 역시 장비가 선대부터 유주에서 살아왔으며 익덕이라는 자를 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 한 사내가 두 사람이 앉은 평상으로 다가왔다. 어림잡아도 키가 구척에 달했고 어깨가 떡 벌어져 무쇠처럼 단단해 보였다. 기다란 대추빛 얼굴에 날렵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도드라졌으며 하관을 뒤덮은 수염이 좋게 두 잔은 되게 가슴팍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가 장비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 아우. 아니 이게 누구요?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형님을 찾아뵈려고 했소. 장비 역시 사내를 무척 반겨했다. 얼핏 보아도 두 사람의 친분이 남다른 듯했다. 장비가 사내의 소매를 끌어 실상에 앉힌 다음 신바람을 내며 말했다. 두 분 모두 내게는 형님이요. 서로 인사 나누시구려. 장비의 속에 유비와 사내는 얼굴을 마주한 채 무릎을 꿇어 예의를 갖추었다. 먼저 사내가 말문을 열었다. 저는 관우라고 하며 자는 운장입니다. 유비도 흔쾌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러자 장비가 거들고 나섰다. 관우 형님, 이분은 중산정왕 가문의 후손이십니다. 저와 함께 을병을 조직하여 황건적 토벌에 나서기로 했지요. 그 말에 관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말에 이렇게 황족을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저 또한 을병이 되라고 마음먹었으니 뜻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요. 원래 관우는 하동 사람이었다. 무관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사서성경을 공부하며 무예를 익히다가 탄관오리 하나를 때려눕혀 탁현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남다른 정의감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의 만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런 관우가 얼마 전 탁현의 장터에서도 아녀자를 희롱하는 건달들을 혼내주었고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장비가 돕고 나서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이제는 유비까지 포함해서 세 남자의 의기투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관우 또한 일찍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려는 야심을 가진 사내였다. 그러다 보니 세 사람은 곧 오랜 친구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유비와 관우의 나이를 헤아린 장비가 호영호제의 서열을 정리했다. 유비가 첫째였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였다. 그에 따라 모두 말을 높이거나 낮추었고 호칭을 정리했다. 두 아우가 모두 유비를 형님으로 불렀지만 장비보다 관우가 훨씬 더 깍듯하고 겸손했다. 형님 제 술 한 잔 받으십시오. 고맙네 관우 아우. 세 사람의 술자리는 해가 저물도록 끝나지 않았다. 모두 젊고 건강한 터라 주막에 술이 바닥을 보였는데도 많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유비가 마지막 술잔을 들이켜고 나서 두 아우에게 말했다. 우리가 오늘부터 호영호제하기로 했으나 술집에서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구나. 장차 큰 일을 도모하려면 정식으로 제를 올리고 형제의 의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먼저 관우가 유비의 말에 호응했다. 장비는 한 손으로 무릎까지 내려치며 맞장구를 친 뒤 유비의 생각을 거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형님들 마침 제를 올리기에 딱 좋은 장소가 있어. 유비와 관우의 눈길이 일제히 장비에게 향했다. 그곳이 어디냐? 우리 집 뒤쪽에 넓은 도원이 있어. 지금 꽃이 만발하였으니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기에는 그곳이 안성맞춤일 거요. 누가 들어도 장비의 의견에 토를 달 까닭이 없었다. 이튿날 유비와 관우는 일찌감치 장비의 집을 찾아가 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이미 장비가 제를 올릴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다. 제사상 한가운데에 그가 직접 잡은 돼지도 놓여 있었다. 어서 오시오. 형님들 간밤에 얼마나 설레던지 잠도 잘 오지 않지 뭐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준비를 다 해두었소. 네가 고생했구나. 유비는 진심으로 아우의 정성에 고마움을 표했다. 곧 완전히 날이 밝았고 천지신명께 올리는 제가 시작되었다. 세 사람이 공손히 절을 올린 다음 유비가 제사상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축원했다. 오늘 유비, 간호, 장비 세 사람은 의형제가 되기로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우리 삼형제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날이 위태로워져 가는 백성들의 삶을 구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의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